중동이 화염에 휩싸였던 그날 새벽은 제 기억 속에서 한순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15년 넘게 중동 안보 현장을 누벼온 국제 안보 전문 기자로서 수많은 전쟁과 분쟁을 목격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전쟁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고 무너뜨리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아부다비 국방부 상황실 외부에서 한 남자의 긴박한 통화를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울에서 돌아온 답변은 상황실의 팽팽한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며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비극적인 상황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자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기 도입 실패를 넘어섭니다. 그의 이름은 칼리드 알만수리. 저는 그를 여러 차례 인터뷰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몇 대의 드론이 날아왔는지, 주변 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방어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또 어떤 나라와 새로운 방산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언제나처럼 아부다비의 강렬한 햇빛이 쏟아지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아침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완전히 다른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건네는 오늘도 뉴스를 보느냐는 질문조차 이제는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드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방산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국방부에서 일한 둘째 딸 마리암은 아직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시선조차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아부다비 국방부 본관 2층 방산획득 회의실. 저는 그 당시 회의에 대한 내부 기록과 참석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그날의 미묘한 공기를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에어컨이 만들어낸 차가운 공기와 아라비아 커피의 진한 향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아랍에미리트 국기와 더불어 주요 참가국들의 국기가 위엄있게 줄지어 걸려 있었고 육중한 테이블 위에는 각국 방산업체들이 제출한 두꺼운 제안서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로키드 마틴, 다소, 라인메탈, 배 시스템즈와 같이 세계를 대표하는 방산 기업들의 로고가 번갈아가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당시 중동에서 세계 방산의 기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곧 전부였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여지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한국 대표단 4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날이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고. 2015년 봄, 칼리드는 막 방산획득 부국장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세미나는 중동 지역 방산 협력 확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마치 모두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형식적인 회의 같았다고요. 발표는 미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박재원이라는 이름의 발표자가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칼리드는 그때를 떠올리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부터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미국이나 그는 한국을 보조적인 역할의 국가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압둘라 장군이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실제로 전장에 써본 나라가 있느냐고? 칼리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마도 일부 국가가 소량 도입한 정도일 것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장군은 짧게 그 말은 곧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군.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이란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선택할 수는 없네. 그 논리는 당시로서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냉철한 안보 현실이 반영된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개별 미팅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날 회의의 흐름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이 굳어졌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그 단단한 합의 속에 작은 균열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과 납기 조건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지금 돌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고 예리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리드는 모하메드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의 시스템만을 고수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대상이며 우리는 그들의 잠재력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란과의 잠재적 위협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우리는 이란이라는 강력한 위협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발언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 측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칼리드는 이 모든 시도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여름, 한국 측은 다시 한번 개선된 제안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미팅까지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박재원과 그의 동료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당시를 회상하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론 따위는 기존의 강력한 방공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결국 형식적인 답변을 남겼습니다.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납기, 가격, 기술 이전, 그리고 사후 지원이었습니다. 박재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시된 조건들을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그 박재원이라는 사람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러나 칼리드는 그 순간에도 한국 측의 제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봄, 칼리드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성과이자 정점이라고 믿었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어떤 위협도 우리의 안보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2017년 가을, 한국 측은 다시 한번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성능이 하지만 칼리드는 그 보고서를 잠시 훑어본 뒤 이내 덮어버렸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굳이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주요 동맹국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이 신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단순한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국방 전략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기록했습니다. 2018년 모하메드 알카비 과장은 다시 한번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저는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보고서를 보고 실소했다고 합니다. 모하메드,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장면을 들으면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칼리드는 국방부 신입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방산 무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브랜드입니다. 수십 년의 실전 경험을 통해 철저히 검증된 미국과 유럽의 무기 시스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고수해야 아무리 가격이나 납기 조건이 좋아 보여도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칼리드 역시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좁은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한국이라는 잠재력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전 세계는 마치 잠시 멈춘 듯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방산 시장 역시 숨을 고르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마침내 중요한 정보가 국방부로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드론 시험비 그리고 2022년 1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그날의 장면은 이후 여러 증언에서 반복적으로 매우 생생하게 등장합니다. 모하메드는 이어서 폴란드의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긴급하게 무기 체계를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기존 시스템들은 납기 일정이 너무 길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이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야말로 한국이 더 이상 고려 대상이나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부상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리드의 반응은 놀랍게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이렇게 애써 해석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한 나라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나토, NATO, 소속 국가가 단지 납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선택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그는 폴란드가 결국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루마니아가 한국 천무 53문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10월에는 발트의 연안국인 에스토니아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중동의 거인이자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지역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동의 핵심 국가이자 아랍에미리트와 가장 밀접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한국 방산 전반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작성하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 무려 82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18년 28억 달러, 2019년 33억 달러, 2020년 30억 달러, 2021년 70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급격한 성장세는 지난 몇 년간 그가 외면했던 현실이 얼마나 거대하게 변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증가 곡선은 단순한 성장을 넘어선 말 그대로 폭발에 가까웠습니다. 칼리드 장관 역시 같은 지점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 보고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과 없이 이어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납기 비교였습니다. 다음은 가격 비교였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약 400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유도 로켓은 약 150만 달러 수준으로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지원. 미국. 저는 이 부분에서 칼리드의 반응을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 페이지에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된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한국은 그 조건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칼리드는 보고서를 덮고 한동안 창밖의 아부다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2023년 초 칼리드는 한국 측과 화상 미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장관실로 올라가자마자 즉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미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칼리드는 다시 한국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알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조급함도, 불만도, 심지어는 실망감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떤 상황에서든 준비되어 있다는 담담한 태도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칼리드는 세 번째 시도를 감행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로켓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진짜입니다. 드론 격추 비용이 전기료 수준이라고 합니다. 칼리드 역시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부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편성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해당 연도에 예산이 확정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미루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해, 즉 2025년으로의 지연. 이 시간 차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이 내려진 시점. 2025년 2월 7일 새벽 3시 칼리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밤 공기는 사막 특유의 건조하고 서늘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칼리드는 집에서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파티마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던 그 새벽, 갑작스럽게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대형 화면은 이미 붉은 경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복수의 자료를 통해 교차 확인했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 화살표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듯 표시되고 있었고 공격 방향은 단일 지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라크 바그다드, 시리아 데이르 에조르, 바레인 마나마 등 최소 6개의 미군 기지를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220대 이상의 사헤드 마이너스 136 자폭 드론과 34발의 탄도 미사일. 이것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정보장관 타리크 알라시미는 조용히 상황을 분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규모도 다르고 동시타발적이며 경고가 아니라 실제 작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이미 전쟁 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었음을요. 초기 대응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군은 패트리어트와 기존 방공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대부분의 공격을 요격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드러났습니다.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한 발에서 두 발씩 소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20대의 드론. 그 숫자는 단순히 공격기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기지 하나당 수십 발의 고가 미사일 재고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현실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은 요격 성공률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문제였습니다. 미군은 즉시 동맹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방장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보유하고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의 15%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6주 동안 총 5차례의 드론 공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격 규모는 조금씩 달랐지만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상대의 방공 자산을 철저히 소모시키는 것, 그리고 그 계산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샤헤드-136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약 2만 달러인 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은 약 400만 달러. 무려 200배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 차이였습니다. 드론 100대를 보내면 공격 측은 약 26억 원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만 방어 측은 최소 5,200억 원을 소모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한 가지 표현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계산식이다. 이라는 전장을 철저히 숫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이용하여 상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드론을 계속해서 보내기만 하면 상대는 스스로 방공망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도 이 구조를 장기간 버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중동 전체의 방공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모든 국가가 동시에 방공 자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똑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납기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 승인 절차는 긴급 상황이라고 해서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의회 통보, 동맹국 검토, 환경평가 등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되는 복잡한 과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유럽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며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칼리드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요 실무자 8명과 국방장관까지 참석한 매우 비상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절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6개월 안에 드론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회의실은 잠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사람은 다시 모하메드였습니다. 한국입니다. 그 한 단어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검토해보자. 그 순간 지난 10년 동안 외면되었던 선택지가 마침내 공식적인 테이블 위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매우 상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후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천무, 정확히는 K-139 시스템은 사거리 80km, 12발의 로켓 탑재, 정밀 유도 기능은 물론 드론 대응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HRS, 동급 성능으로 평가되면서도 가격은 약 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절반 이하. 모든 조건이 기적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즉시 한국방위사업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칼리드는 천무 시스템 400문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납기를 강조하며 그의 요청은 더 이상 일반적인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3일 뒤 한국으로부터 공식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 문서를 읽으며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댔다고 했습니다. 잠시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답변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미 모든 물량이 계약 완료된 상태라는 통보.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닌 기회를 잃어버린 냉혹한 결과였다. 특히 2027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연도를 넘어선 의미로 다가왔다. 이미 전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상황에서 그토록 먼 미래는 곧 불가능을 의미했다. 칼리드는 그 순간 비로소 시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고백했다. 적의 드론은 지금 당장 머리 위로 날아오고 있는데 대응책은 2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처절한 현실. 그때 모하메드가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있는 듯했다. 전량 소진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는 조용히 물으며 미리 준비해온 듯한 자료를 칼리드의 눈앞에 내밀었다. 별표 폴란드, 218문 계약 완료. 별표 루마니아, 53문 진행 중. 별표 에스토니아, 6문 진행 중. 별표 사우디아라비아,
72문 진행 중. 별표 이라크 36문 협의 완료. 별표 모로코 48문 진행 중. 별표 말레이시아 36문 진행 중. 별표 이집트 60문 문의 중. 이 숫자들을 하나하나 더해보니 총 580문 이상, 총액은 무려 3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였다. 하지만 그 엄청난 계약의 물결 속 어디에도 아랍에미리트의 이름은 없었다. 칼리드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문득 10년 전 자신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한국의 제안서를 떠올렸다고 했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섬뜩할 정도로 한데 겹쳐지는 듯했다. 바로 그때 모하메드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한국 측에서 다른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칼리드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미 천무 시스템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하메드의 다음 말이 이어지는 순간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고 한다. 청광 레이저 대공 방어 시스템입니다. 레이저 무기라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가 직접 비웃으며 허황된 개념이라 치부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그게 실제로 작동합니까? 영화 속 이야기 아닙니까? 모하메드는 차분하게 답했다. 실물 시연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칼리드는 잠시 망설였다고 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짧게 명령했다. 틀어보시오. 2025년 3월 15일. 주말이었지만 칼리드는 사무실에 나와 있었다. 회의실 스크린 앞에 단둘이 앉아 그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나 역시 그 영상을 직접 확인했다. 한국의 한 시험장,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작은 드론들이 접근해왔다. 처음엔 한 대, 그 다음엔 2대, 이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차량 위에 탑재된 장비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발사되었다. 레이저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드론들이 하나씩 힘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동체에 불이 붙고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여러 대가 동시에 멈춤없이 접근해왔지만 시스템은 마치 정해진 순서대로 격추해 나갔다. 요란한 소리도 자욱한 연기도 거의 없었다. 칼리드는 그 광경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다. 이 영상 혹시 편집된 것이거나 합성은 아닙니까? 모하메드는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공식 시연 영상입니다. 그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작은 글씨로 중요한 데이터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드론 한 대당 평균 격추 시간, 최소 6초. 그리고 더 충격적인 숫자는 바로 운용 비용이었다. 드론 한 대 격추 비용, 1,000원에서 2,000원. 칼리드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고 한다. 1,000원에서 2,000원. 그는 즉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비용을 떠올렸다. 한 발당 약 52억 원, 이 차이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다. 무려 260만 배에 달하는 비현실적인 차이였다. 이란이 만약 드론 100대를 공격해온다면 기존 방어체계로는 5조 원 이상을 소모해야 했다. 하지만 이 청광 시스템만 있다면 같은 상황을 단 몇십만 원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신무기의 등장이 아니었다.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였다. 기존의 전쟁 방정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 이란이 오랜 시간 공들여 구축해온 비대칭 드론 전략이 이단 하나의 기술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었다. 칼리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즉시 결정을 내렸다. 한국방위사업청에 공식 브리핑을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 화상 연결이 이루어졌다. 화면 속에는 김동현 씨가 있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유창한 영어와 침착한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따로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전혀 과장하지 않았다. 차분했고 확신에 차 있었지만 결코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한 가지를 강하게 느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선택받기 시작한 진짜 이유라는 것을. 김동현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청광블록 -1 시스템의 기본 재원을 설명해 나갔다. 별표 출력 20kW, 별표 유효 사거리 3km, 별표 연속 발사 가능, 별표 대응 가능 표적, 소형 드론 전 기종부터 중형 드론, 소형 보트, 저속 항공기까지, 별표 운용 방식, 보조 추적 레이더와 결합, 별표 최소 운용 인원 2명, 별표 차량 탑재형으로 기동성 확보. 나는 그 순간을 기록하며 단순한 기술 설명 이상의 무언가가 전달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새로운 체계였다. 칼리드는 그 자리에서 김동현 씨의 설명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받아 적고 있었다. 그의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기상 조건에 대한 제한은 어떻습니까? 김동현 씨는 주저없이 답했다. 짙은 안개나 강한 폭우 상황에서는 효율이 일부 감소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블록 -2 시스템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며 2026년 연말 완성을 목표로 전천후 운용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납기 역시 명확했다.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간 상태였기에 포대 단위 계약 기준 18개월 이내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다. 포대 구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별표 레이저 발사 유닛 사기, 별표 지휘 통제 차량 1대, 별표 발전 차량 2대, 별표 정비 지원 차량 1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개 포대 기준 350억 원입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칼리드는 자동으로 비교를 시작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52억 원. 불과 미사일단 7발 가격으로 청광포대 하나를 온전히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완전히 달랐다. 패트리어트는 한 발을 발사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반면 청광 시스템은 전력만 충분하다면 계속해서 발사할 수 있다. 20년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기존 무기 체계와의 단순한 가격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었다. 나는 이 장면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었다. 기존 방공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의 붕괴였다. 기존 시스템의 경제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혁명적인 순간이었다. 칼리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다. 이 시스템 2018년에도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김동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기술 검증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양산과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그들의 지난 7년간의 시간과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칼리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지금쯤 이미 우리는 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을 텐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할 말을 잊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가능했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이었다. 김동현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한 문장을 남겼다. 저희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듣는 이에게 매우 강렬하게 박혔다. 나는 그 표현을 여러 번 되짚어봤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해서 외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았고 조건을 낮춰가며 계약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준비를 계속했으며 자신들의 진가를 알아봐 줄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끈기 있는 준비가 결국 그들이 선택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칼리드는 그 순간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화상 연결이 끝난 뒤에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모하메드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청광 시스템 수계 포대 계약을 즉시 추진하겠다. 그리고 장관에게 곧바로 보고하겠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방향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아랍에미리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세 번째 충격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2025년 4월 3일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다. 칼리드는 그 자리에서 주행 중이던 차를 멈춰 세웠다고 했다. 그리고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키웠다. 이어지는 계약 내용에 그는 경악했다. 별표 72문의 청광 레이저 시스템 도입, 별표 현지 생산 라인 구축 협약 포함, 별표 총 계약 규모 약 5조 원, 그리고 사우디 국방장관의 발언이 흘러나왔다. 한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다. 신뢰의 이동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그 계약에 포함된 무기들이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간절히 요청했지만 결국 확보하지 못했던 바로 그 시스템들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불과 일주일 뒤 또 하나의 뉴스가 이어졌다. 이라크가 한국과 천무 및 청광 시스템을 패키지로 계약했다는 소식이었다.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대형 계약이었다. 이란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조차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 그 의미는 단순한 무기 계약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2주 뒤 또 하나의 결정적인 분석이 등장했다. 영국의 한방산 전문지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의 청광 시스템을 중동 드론 방어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청광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이 기존 미국 및 유럽 시스템 대비 100배 이상 우위에 있으며 이란의 비대칭 드론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명시했다. 칼리드는 그 기사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고 했다. 역시 같은 자료를 확인하면서 단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전쟁의 양상은 이미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완성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이스라엘 방산 전문가의 코멘트가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매우 명확했다. 우리는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양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평가를 넘어 세계 방산 산업 전체가 간과하고 놓쳤던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청광 시스템은 드론 비대칭 전쟁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패트리어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확신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문제였다. 하지만 그 기사에서 나를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부분은 따로 있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처음 구상하기 시작한 시점, 2013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이 기술을 갈고 닦아왔다. 우리가 레이저 무기를 그저 영화 속 허황된 이야기라며 비웃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한국은 이미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내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응시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티 없이 맑고 드높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아득하게 느껴졌다. 모든 데이터를 다시금 정리했다. 폴란드의 천무 218문 약 7조 8천억 원, 루마니아 53문 약 1조 9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천무 72문과 청광포대 약 5조 원, 이라크 천무 36문과 청광포대 약 1조 8천억 원,
이집트 60문 계약 진행 중 약 2조 원 규모, 말레이시아 36문 약 1조 원 이상, 천무 총합 580문 이상, 청광 28개 포대. 계약 규모만 20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더해가며 단 하나의 냉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아랍에미리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원래는 우리의 몫이었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던 물량은 1400문, 약 2조 4천억 원 규모. 그러나 현실은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린 상태였다. 청광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금에서야 협의를 시작했지만 납기는 최소 18개월 이상 뒤로 밀려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적어도 1년 반이나 늦은 대응이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확보한 현지 생산 라인. 그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 이상의 의미였다.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본래 우리가 먼저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2025년 5월 중순, 칼리드는 장관실로 호출된다. 나는 그날의 상황을 여러 기록과 증언을 통해 재구성했다. 국방부 최상층, 창문 너머로 페르시아만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자리. 빛은 여전히 아름답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공간의 공기는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장관은 보고를 끝까지 들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한국 무기를 5년 전에 도입할 기회가 있었는가? 칼리드는 잠시 침묵한 뒤 짧게 답했다. 있었습니다. 왜 하지 않았는가? 질문이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드론 중심으로 변화하는 위협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솔직히 인정했다. 나는 그 장면을 들으며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장관은 다시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피해 규모를 물었다. 칼리드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제출했다. 별표 직접 손실, 천무조기 도입 실패로 인한 방공 격차 보완 비용 약 2조 1천억 원. 별표 드론 대응을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 소모 비용 약 1조 8천억 원. 별표 현지 생산 라인 선점 실패로 인한 기회 비용 약 5조 원 이상. 별표 청광 도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방어 비용. 별표 전략적 손실, 중동 최첨단 방공 국가 지위 상실, 국제방산 협력 흐름에서의 소외. 추정 10조 원 이상. 종합 약 20조 원에 가까운 손실. 나는 이 숫자를 보며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비용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대가라는 것을. 장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조직을 재구성해야겠습니다. 새로운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다. 칼리드는 곧바로 이해했다. 그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장관은 짧게 답했다. 고맙네. 그것이 전부였다. 25년간 쌓아온 그의 경력은 단 한 줄의 대화로 허무하게 끝이 났다. 칼리드는 사무실로 돌아가 짐을 정리했다.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에 25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겼다. 가족 사진들, 2개의 표창패, 각국 방산 전시회에서 받았던 기념품들, 그리고 수십 권의 책들. 그는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을 비우다가 멈춰섰다고 했다. 그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2018년에 받았던 한국 측 제안서였다. 천무 시스템, 그리고 당시 개발 중이던 레이저 방공 기술 자료. 그 문서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읽히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잠들어 있었다. 칼리드는 잠시 손이 떨렸다고 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표지를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박재원이 직접 쓴 문장. 한국어로 작성된 뒤 영어로 번역된 글.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봤다고 했다. 2015년 첫 세미나에서도, 2016년 공식 미팅에서도, 심지어 2018년 제안서에서도 한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 그저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일관된 메시지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매번 그것을 외면했다. 한국은 화를 내지 않았다. 서운함을 표현하지도 않았다. 조건을 낮춰가며 계약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켰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먼저 그들을 찾아 나서게 만들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한 문장을 기록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의 선택을 받은 방식이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다. 지금의 칼리드는 더 이상 국방부의 고위 관료가 아니다. 그는 아부다비 외곽의 작은 집에서 개인 안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작은 마당과 두 그루의 야자수, 그리고 매일 아침 안에 파티마가 내려주는 커피. 수입은 예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생각할 시간이 생겼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읽는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바로 한국이다. 별표 2025년 기준 방산 수출 240억 달러 돌파 전망. 별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진입 예상. 별표 청광 레이저 시스템, 중동 5개국 수출 완료. 별표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 협약 추진. 별표 NATO 8개국 도입 또는 검토 중. 별표 2026년 전천후 운용 가능한 차세대 모델 완성 예정. 그는 그 뉴스들을 보며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했다. 첫 번째 깨달음, 브랜드는 과거이고 기술은 현재라는 것. 그는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의 무기가 우월하다고 맹신했다. 그 믿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분명 오랜 역사와 실전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기술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실. 한국이 2020년대에 만든 무기는 2020년대의 최신 기술이었다. 반면 1990년대에 설계된 시스템이 2020년대에도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그 명백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두 번째 깨달음, 납기는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 이란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3년 뒤에나 도착할 무기가 아니었다. 6개월 안에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무기였다. 미국과 유럽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은 가능했다. 그는 평화로운 시기에 납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선택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세 번째 깨달음, 위협은 항상 그 형태를 바꾼다는 것. 그는 오랫동안 이란의 위협을 탄도 미사일 중심으로만 이해했다. 그래서 고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란은 전략을 바꿨다. 저렴한 드론으로 상대를 소모시키는 비대칭 전술을 택한 것이다. 그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그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12년 전부터 그에 대한 대응 기술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다. 네 번째 깨달음, 레이저 방공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것. 이란이 드론을 사용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비용 비대칭 전략에 있다. 싸게 공격하고 비싸게 방어하게 만드는 구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이 구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청광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사실상 전기 비용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방식. 그 순간 비대칭 전략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한국은 그 해답을 만들어냈고 세계는 이제 그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깨달음, 기술 이전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과 함께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미래의 산업 기반까지 확보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본래 아랍에미리트에게도 활짝 열려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또다시 한국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한국, 중동 지역 추가 방산 협력 확대 논의 중, 청광 레이저 시스템 2차 수출 협상 진행.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익숙해진 뉴스였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이 흐름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다.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만약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더 이상 개인의 후회가 아니었다. 국가의 중대한 선택에 대한 질문이었다. 한국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었다. 과장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하며 약속을 지키고 필요할 때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 나는 이제서야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늦었지만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의 낡은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진정한 파트너를 더 이상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라디오에서 또다시 뉴스가 흘러나왔다. 한국 청광 레이저 시스템, 중동 6번째 수출 계약 체결 확정. 총 48개 포대, 계약 금액 약 4조 2천억 원. 나는 그 숫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그저 뒤늦게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사실만이 가슴에 남아있었다. 지금 한국과 먼저 손을 잡은 나라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폴란드는 천무를 도입하며 동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다. 현지 생산 라인까지 구축하며 자국의 산업 기반까지 함께 확보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청왕 레이저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멘발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그 요격 비용은 전기료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국방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때 위협적이었던 이란의 비대칭 드론 전략은 더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앞에서는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값비싼 미사일을 동원하여 드론 공격에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격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으며 그들이 과거에 약속했듯 언제든 기꺼이 협력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단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기회는 항상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외면하고 흘려보낸 자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따른 혹독한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무시당하는 와중에도 묵묵히 기술력을 축적했습니다. 거듭된 거절 속에서도 신뢰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그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 정확히 그 자리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겪은 현실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한국과의 방산 파트너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천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청왕 시스템만큼은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듯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또한 저는 중동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분명히 촉구합니다. 드론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는
방어 패러다임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무기 체계만으로는 다가올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만으로는 이 끝없는 소모전을 결코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의 청황 시스템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게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지난 7년간 우리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기술 발전에 매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무와 청황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무기를 넘어 중동의 하늘을 수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인내와 현명한 선택이 전장의 패러다임과 규칙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길을 걸으며 세계를 설득하고 결국 그 가치를 인정받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첨단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가 어떻게 흔들림 없는 신뢰를 구축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선택받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기를 10년 가까이 외면해오다 마침내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인정하게 된 한 아랍 관료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